금방 소개를 받은 백용호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유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사회, 특히 경제가 매우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이 탄력성의 문제, 회복력의 문제, 레질리언스죠. 그래서 이 탄력 사회라는 저서로 유명한 브루노 마이어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 브루노 마이어 교수가 탄력성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간도 좀 중장기적인 것보다 우선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과연 대한민국이 이러한 성장의 재진입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그 회복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과연 뭐가 있는지, 또 나아가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또 낙관적인 그러한 기대를 갖는다고 그런다면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또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로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경제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복잡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따진다고 한다면 너무 많겠지만은 우리가 좀 단순화시켜서 한 3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탄력성을 또 회복력을 제한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그런 정책에 크게 기인한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는 그 트럼프의 노력이나 또 금리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관세 정책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커다란 그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좁은 영토이지만 경제적 영토는 그 어느보다도 넓은 그야말로 소규모 개방 경제를 철저하게 채택하고 있는 이런 지형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그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이 GDP는 전 세계 GDP의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면은 싱가포르를 제한 우리나라가 2번째로 큰 그러한 경제 영토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트럼프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경제 정책들, 대외 정책,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2번째 우리나라의 오늘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정치적 최근의 어떤 여러 가지의 소위 불확실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그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상황들이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경제가
하나의 덩어리다. 그래서 요새는 이 폴리코노미 시스템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런다면 정치는 더 이상 우리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정책 운영에 있어서 외부 변수가 아니다. 정말 내생적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가 기업의 전략이나 생존을 위한 최상의 변수인 것은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이 정치, 외교, 재정학 등이 기업을 경영하는 CEO의 입장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그런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이 그 회복 탄력성을 제한하는 요인은 분명히 경제는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적절한 처방이 없다는 데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쓰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아주 매크로적인 경제학의 이론에 의한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한다, 또 금리를 인하한다, 내지는 이 조세 정책, 특히 세금을 좀 낮춰준다 하는 정책 등이 가장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현재 이 소위 국가 부채 문제 그리고 또 원화 약세 등 여러 가지의 그러한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정책의 한계들이 다 주어져 있다. 여러분들 이 금리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리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조세 감면을 계속 실시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지금 현 추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채무는 2017년에 660조에서 작년 통계가 아직 공식적으로 안 잡혀가지고 2023년 통계를 썼습니다만은 1127조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우선 가장 이 직접적인 그러한 이 부작용은 물가 문제에서부터 국가 신인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 세수도 지금 제가 국세청장을 영입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 국세 수입이 336조 정도 됩니다. 국세 수입이. 근데 이 정부 여기 좀 기재부 출신도 많이들 계신데 우리 기재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30조가 이 펑크가 난 액수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이 펑크 이 세수 결손 금액이 56조였으니까 2023년 그리고 2024년 세수 펑크만 해도 무려 이 90조 가까운 액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6월 3일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하는 것도 큰 과제이지만 지금 각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러한 재정의 여력은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이 당장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출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더더욱 불안한 그런 심정을 감출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미국의 대외 정책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그런 이 혼란 그리고 마땅한 정책의 수단이 없다는 그런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만을 가질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국가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역량입니다. 저는 저력이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우리 97년 외환위기 이때는 아마 지금의 경제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외환위기 전에도 우리는 뭐 5.1 사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의 그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어땠느냐, 지금도 외국의 그런 전문가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이 금모기 운동입니다. 그때 이 2달 만에 이 자발적으로 모았던 금이 227톤이라고 합니다. 그 227톤이 지금의 그 이 금값으로 계산을 하고 보니까 약 30조 원이 넘는 금액이 30조 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 내국세 규모가 330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의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반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그러한 이 국세 그러한 이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참 대단한 것이죠. 위기에 닥쳤다고 해서 세금을 10% 자발적으로 더 낸 겁니다.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전적이 결국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소위 국민들에게 역량을 보여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당시 CNN 방송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구원자가 되는 아주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발생한 그야말로 또 이건 이 선진국발 금융위기였죠. 아까 97년 외환위기는 이 동남아에 한정된 위기였다고 그런다면 전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부에 있을 때였지만은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또 한 번의 역량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예로 이 국산 제품 구매 캠페인을 펼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가 또 전자제품이라든가 소비자 분야에서 이 국산 브랜드가 매출이 한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참 대단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금융 패턴 역시 그때 당시 변했다. 2009년 이 3.6%였던 국내 가계 저축률이 점점 올라서 2015년에는 8.82%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정말로 우리가 보여준 역량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일상의 복귀할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또 자발적으로 거리를 두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조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뉴욕 타임스는 그 당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 방역 참여를 이 집단 지성의 모범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국민의 저력, 국민들의 어떤 에너지는 우리 지금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갖다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강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수차례의 경제 위기, 또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걸 뚫고 나오면서 나름의 경험을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역량도 있지만은 또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이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상당한 그러한 이 소위 집단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도 큰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에서도 우리는 이 에너지 전략 기술을 오히려 도입을 해서 그 위기를 또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97년 외환위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 우리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를, 경제 구조를 또 한번 바꿀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삼았다. 기회를 삼았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친화적인 그런 경제 어떤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외환위기가 나름 또 이 역할을 했고 또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리만 사태의 경우에 있어서도 충격을 주었지만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라는 컨트롤 타워를 두고 매일매일 거기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 관계자 전문가들, 또 기업인들도 참석해서 한국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상시 점검했던 그런 우리는 그 기억도 또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이 정부에 있을 때인데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또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러한 금융위기 어떤 징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미 말하면 통화 수합을 우리가 빨리 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FRB의 어떤 기준에 본다 그런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이 미국 FRB의 통화 수합 체결 대상 국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한미 간의 어떤 그런 협조를 통해서 FRB의 어떤 그 이해를 구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함으로써 빨리 그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미 통화 수합은 그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통화 수합을 추가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팬데믹을,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가 있었다. 이런 대응 결과 그 당시의 경제 위기 대응 역량 지수, 이걸 영어로는 이 Resilience Readiness Index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발표한 Resilience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쓰는데 이제 일종의 회복력이죠. 거기에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제1위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기업인들께서 특히 그 동안에 많이 말하자면 노력을 해주신 결과이시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강점은 우리가 이 나름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배역하는 조치해서 당신들은 카드가 없다라고 말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지만은 우리나라는 분명 나름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카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을 향해 미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또 감세 협상에서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이 평가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이나 에너지 분야나 방산 분야 특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일부 이 제조업 기술 또 전반적인 그런 제조업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유통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나 SK나 LG 또 효성 많은 우리나라의 이 기업의 그룹들은 아직도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어렵다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DRAM 시장에서의 70%에 가까운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02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3위의 이 자동차 판매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트럼프가 직접 요청할 정도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용한 산업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방위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한국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제조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이 문화산업, 저는 이 문화산업을 이 또 하나의 캐피탈이다, 컬처 캐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산업은 그 자체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에까지도 시너지를 말하자면 그 파급을 미치면서 한국의 이 문화 자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독특한 국민적인 저력,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또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그러한 이 소위 경험들, 소위 회복력을 향한 경험들, 또 우리 기업인들께서 구축해 놓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잘만 발휘된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우리의 경제에는 또 회복의 어떤 그러한 이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끝으로 이렇게 이 저의 요인, 긍정적인 요인 세 가지를 봤습니다만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좀 저는 이기에 특별히 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미국 정부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경제적인 파트너, 또 많은 우방국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 미국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이 정말 이 역사적인 많은 그런 비극 속에서 이 소위 생존, 또 미국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 한국에 심어줘서 가장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공한 국가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그 50년, 60년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러한 소위 서구 민주주의의 가치,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렇게 완벽하게 실현하여서 1인당 소득 3만 불 이상의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런 주역으로 떠오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난 미국이 이러한 이 소위 한국의 위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한국은 미국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가장 잘 공유한 국가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장 경제, 그리고 정치 민주화, 나아가서 최근에 어떤 이런 문화 산업에까지, 또 문화적 개방에까지 어쩌면 서구의 가치, 최근에 트럼프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았지만 그동안 미국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고 구현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 이 고립주의가 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가치 차기를 스스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또 한미의 어떤 그러한 특수한 관계를 갖다가 훼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자산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치 공유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또 러시아, 지금
이 미국의 가장 커다란 외교 정책은 중국을 이른바 이 소위 봉쇄하고 포위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 사이에 어쩌면 이 자유진영의 교두보이다. 우리가 교두보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우리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좀 꼭 미국에 그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진 대한민국을 소위 너무 약화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외교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경우는 지금 제 발표를 우리 프린스턴 대학의 마크스 브루노 마이어 교수가 듣고 계실 겁니다. 나름 미국 그러한 이 지식인 계층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실 것 같아서 특히 이분은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많은 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주도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탁의 말씀을 꼭 그분의 입을 통해서 미국의 지식인들한테 많이 좀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이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6월 3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좀 보태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어떠한 경제 정책보다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의 정치가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립과 갈등으로만 이어진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의 회복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많은 대선 후보들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 통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이러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가 그야말로 선거의 그런 메시지로만 그칠 게 아니라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특별히 오늘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만에 하나 이 언론에 나간다 그런다면 이 부분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국민들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국민들의 저력이 에너지가 이렇게 분열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역량을 에너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정치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정책실장을 할 때도 항상 느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정책이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정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감면하자. 이것은 무조건 보수의 정책입니다. 복지를 늘리자. 이것은 무조건 진보의 정책입니다. 때로는 세금을 감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또 소위 복지비를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기 이전에 모든 게 정쟁화돼 버리고 모든 게 이념화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정치권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에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어려운 심정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가 부러울 정도의 제조업의 경쟁력 또 국제 공급망 질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롤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기 데 있어서는 정말 이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인들이 다시 한번 좀 이 소위 기업가 정신으로 좀 무장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 기업들께서는 과거 우리 삼성이나 현대 그룹의 이 창업주보다 더 열심히 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그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역사가, 그 나이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미 소위 창업주 세대는 다 물러나고 2대를 거쳐서 3대, 4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소위 기업가의 정신, 혁신 능력이 많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 우려에서 이런 걸 좀 우리가 다시 새겨서 이 기업가 정신을 좀 가지고 한국 경제 어떤 회복에 있어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는 그 유명한 우리 정지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그 신념, 정말 지금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러나 각 기업이 도전하는 데 있어서 실패는 없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한다. 또 우리 이건희 회장님, 이건 너무 유명한 말이었어. 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또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창업을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 그런다면 분명히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 나간다 그런다면은 지금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과 어떤 그 발전과 성장의 시계, 성장의 어떤 그 길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장과 발전의 시기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역할, 또 우리 정치권의 어떤 노력, 그리고 오늘 특별히 미국이 우리 한미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좀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이 회복 탄력성 화두로 브루노 마이어 교수의 좋은 그 발표를 들으시겠지만은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마커스 브루너 마이어입니다. 오늘 저는 회복 탄력성의 개념에 집중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배경호 GK인사이트 이사장님께서 한국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한국이 좋은 경험을 거쳐서 강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회복 탄력성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충격을 겪은 후에 원래 상태를 회복하고 그보다 더 발전하는 능력인데요. 회복 탄력성은 견고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 탄력성을 주로 갈대에 비유하는데요. 바람이 거칠게 불더라도 갈대는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견고성은 최악의 상황에 제때 반응하지 못합니다. 너무 견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떡갈나무에 저는 주로 비유를 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떡갈나무는 이제 갈대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허리케인이 불어온다면은 떡갈나무는 회복하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갈대는 흔들리고 구부러지다가 돌아오는 반면에요. 그래서 갈대가 사실 떡갈나무보다 강하지는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폭풍우를 살아남는 것은 떡갈나무가 아니라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대응 능력이 약함의 특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위에서는요 더 위험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점선은 견고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그 성장률이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 결점들을 거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견고성에 비해서 회복 탄력성이 위기를 극복한 이후 성장률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기나 결점을 극복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경제를 보시면 여기 미국 경제의 실질 GDP를 로그 스케일로 정리해 놨습니다. 1900년부터 오늘날까지의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미국은 원래 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추세선으로 돌아오다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은 그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경사가 더 완만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격차의 실제 수치가 연간 3에서 4조 달러 정도였는데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또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장률도 낮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청난 위기였고, 또 코로나도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실질 GD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도 위기를 거쳤죠. 근데 이제 그래도 회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좀 떨어졌다가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한국은 충격에 훨씬 더 잘 대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러면 이 위험성과 회복 탄력성 사이의 상이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위험성 접근 방식은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있을 때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한 증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다각화하거나 줄이려는 방식인데요. 회복 탄력성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상황을 살피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회복을 합니다. 증폭되고 이제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은 추후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회복 탄력성 억제 요인과 향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이제 이 회복 탄력성 억제와 향상 요인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회복 탄력성 억제 요인 중에 하나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에 걸리거나 덫에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함정선이 제일 아래에 그어져 있는데요. 이게 부채의 덫이든 아니면은 다른 함정이든 여기 한번 걸리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위기이냐 아니면 회복하기 힘든 위기이냐,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관리에
와는 달리 회복 탄력성을 잘 활용하려면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 빈곤에 덫이든 부채에 덫이든 사전에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억제 요인은 함정이었고요. 두 번째 억제 요인은 한계점,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 한계점은 부정적인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져서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고리가 하나, 둘, 셋씩 계속 형성이 되면서 끝없이 그 안에 굴레에 갇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부정적인 고리가 형성이 되어서 이것은 함정보다 더 심한 한계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정 한계점이 두 가지 회복 탄력성 억제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 탄력성 억제 요인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그 한계점을 멀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다가오기 전에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완충 장치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제 군자금, 활동 자금 같은 걸 모아놓는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무 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늘어났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번째 그 억제 요인 관리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더 조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조기에 대응하면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한국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대응하면서 코로나19의 충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회복 탄력성 향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더 향상할 수 있을까? 한 가지는 이제 위기를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조금씩 겪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아예 피하게 된다면 추후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위기를 피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시면은 그 위기가 없이 쭉 가다가 나중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게 위기를 겪지 않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작은 위기들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돌아오고 회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작은 위기들을 통해서 큰 위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위기를 겪으면 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코로나도 그 전에 사스를 한국이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와 회복 탄력성 관리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충격이 있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 함정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임계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특히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가 다양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상관관계를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낮추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막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회복 탄력성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빨리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문을 열어놓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낮은 한두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빨리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무역 같은 경우엔 저희가 중국에 있는 한 개 업체에서 소싱을 받고 또 아프리카에서 한 개 업체를 두고 소싱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개의 소싱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 한 개 소싱 파트너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빠르게 전환해서 다른 소싱 파트너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공급망에 충격이 있었을 때도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있어서 멀티 소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충격 이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전환 이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이라는 것은 일회성에 따른 충격입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기라고 하는 특정 기간을 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녹색 전환이라던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혁명 전환,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어떤 것들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환 이후의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AI 전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혁신과 관련된 프론티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응하고 채택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회복에 이르기 전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 전환이 천천히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좌절한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 충격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계점을 넘어설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사회가 이것을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전환이 빠른 전환보다 조금 더 잘 적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내용의 개요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회복 탄력성, 강건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개인과 시스템, 사회 레벨에서의 회복 탄력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매크로 회복 탄력성, 마이크로 회복 탄력성, 그리고 네트워크, 글로벌 회복 탄력성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이 만약에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웰빙이라던가 정신 건강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단계에서의 회복 탄력성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간 관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단계의 회복 탄력성이 있거든요. 여긴 여러 가지 연계가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라던가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요소의 탄력성이 덜할 때 시스템 전체적인 회복 탄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회복 탄력적인가가 있는데요. 사회 일부를 셧다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에서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섹션의 희생은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대치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벨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됩니다. 개인이냐, 시스템이냐, 사회냐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조금 더 시스템 단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거시적인, 미시적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유닛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 경제가 있고 또 일부가 있을 텐데 사실 일부가 탄력적이지 않을 때 거시적인 회복 탄력성이 더 큰 경우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총합의 역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구성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다 건전해요. 그래서 파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비 기업들이 경제에 생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생산적인 노후화된 기업들이 존재하도록 만듦으로 인해서 필요한 자원이 새로운 기업들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스템의 일부분이 다운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고 또 노후화된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내지는 다른 회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비어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진입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비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거시적인 레벨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은 네트워크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가 있죠. 네트워크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모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면 분산형 네트워크, 세 번째는 보다 극단적인 예인데요. 한 개의 노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개의 노드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노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분산형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노드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테러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가 첫 번째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떤 전반적으로 중앙 권력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단위에서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회복 탄력성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회복 탄력성은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은 네트워크 구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력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시스템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정학적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충격과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는 스케일, 규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비용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마켓 사이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화가 돼야 되고 또 특수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질서의 전환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다자간이라고 하는 공통의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었습니다. UN이라던가 뭐 IMF라던가 이런 것들이 월드뱅크와 같은 다자간 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의존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죠. 내가 너네를 침공하지 않으면 너네도 우리를 침공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적용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목 구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자 간의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양자 간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국가 차원에서의 회복 탄력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제 리스크 해칭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단위의 회복 탄력성이 늘어나게 되면 글로벌 차원의 회복 탄력성은 줄어들 수가 없게 됩니다. 아까 제가 개별 기업과 전체 경제 구조와 마찬가지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지정학적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소국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대국들 그리고 또 무역 블록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국일수록 많은 베네핏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흥 경제국들 특히 대국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소국은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정학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벌어지게 되면 적응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글로벌 회복 탄력성의 역설입니다. 글로벌 회복 탄력성은 지역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약화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미시적인 경제 탄력성이 크게 되면은 매크로 차원의 회복 탄력성이 낮아지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복 탄력성의 반대 개념이 지역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차원에서는 상호 의존 관계가 더욱더 커진 반면에 지역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상호 의존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셋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험 관리 대신에 회복 탄력성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감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들로는 함정이라던가 임계점, 부정적인 피드백 룹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 탄력성 관리에 포커스를 두면서 어떤 것들이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들인지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복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큰 규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위험 다변화입니다. 즉 상관성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충격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적응할 것인가, 두 개의 서플라이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의 다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회복 탄력성의 여러 가지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개인 레벨, 시스템 레벨, 사회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미시적인 회복 탄력성과 그리고 거시적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개별 주제들의 자립성이 강화되면 전체 시스템의 유연성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파산하게 내둠으로써 전체 경제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계 질서의 변화, 지정학적인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전환은 다자주의, 글로벌화에서 지금 병목 지점의 균형화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국가적인 회복력을 위해서 양자 관계,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너무 크게 되고 또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글로벌 회복 탄력성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차원의 회복 탄력성이 커질수록 글로벌 차원의 회복 탄력성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의 로컬 상황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 관점에 한국의 맥락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